저는 좀 비유를 하자면 축구 경기에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. 이번 선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 축구 경기로 한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 한 골 넣어서 그 한 골로 이제 모든 게 용서가 되고 그걸로 이제 승리의 분위기가 되는 약간 그런 형태의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거에 이제 좀 기준을 가졌던 게 그 코로나 사태였고, 실제로 보면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정부 국정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. 이게 3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잘못했다, 잘한다가 이제 잘한다라는 비율이 더 높아지기 시작하던 때입니다.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조사 전에는 이제 마스크 오부제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해서 마스크 수급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된다라는 측면이 있었고, 그때 이후 3월 둘째 주 이후에 거의 그 잘한다는 평가가 절반 이상으로 계속 고정행진을 이어가는데요. 그때 3월 둘째 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월 14일에 미국이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차용을 해서 이거를 검사 방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, 이게 정말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이 전 세계 표준이 되나 아니나, 저도 그때 기사를 썼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이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국정 지지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,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당 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 3월 중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의 격차가 그냥 1월부터 2월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15%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. 3월 중순 이후에 그 4%포인트가량 격차가 더 벌어져서 거의 20%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고, 그 격차가 쭉 이어져 온 것이 이번 선거 결과까지 그대로 작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정부 안정론 역시 선거 내내 우세였고, 이게 이념 성향이 이제 중도인 계층에서도 좀 보면 정부가 안정적인 추세로 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한 거의 60% 가까이 나타났고, 이게 선거 직전에 했던 갤럽의 여론조사였거든요. 그 조사에서도 안정론이 우위였었고, 그 안정론을 바탕으로 해서 중도층 표까지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선거 공보인데요. 제가 그 공약 수집 작업을 하면서 그 전국의 거의 모든 후보들의 공보를 다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공약 검증을 하고 그리고 수집을 하고 그랬는데, 거의 그 여당 공보에서 제일 1면, 2면에 볼 수 있는 거의 핵심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것, 마스크를 쓰고 그 후보가 뭐 이렇게 좀 소독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식의 사진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. 코로나 이슈를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부각을 시켜도 전혀 불리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아닐까 싶고요. 그리고 야당에서는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코로나 사태와 경제를 연결시켜서 경제 위기 어떻게 할 겁니까? 약간 이런 식의 레토릭이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만 부각을 시켜서 책임을 묻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이 했던 것 아닌가, 그렇게 미래로 짐작을 해보고요.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좀 폭발들이 많았죠. 처음에는 황교안 대표가 N번방 호기심 발언을 했다가 문매를 맞았지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것 같았는데, 이제 그 김대호 후보라던가 차명진 후보, 뭐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후보들이 굉장히 센 발언을 하면서 그게 선거 막판까지도 그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에 발목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도권 중도층의 선택이 그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에서 좀 더 주목해볼만 하고요. 미래통합당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뭐 바른미래당도 통합하고 여러 보수 세력을 결집을 해서 좀 외연을 확장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중도층, 중도 보수층 이쪽까지 다 확장을 하는데 실패한 선거가 아닌가, 좀 그런 생각이 들고, 이제 군소정당 전멸했죠. 선거 레이스에서 어떤 특정한 이슈몰이를 하지 않고 그 당, 뭐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뭐
당이 한 세 개파로 쪼개져서 이렇게 분란만 일으키다가 결국은 한석도 못 얻게 되는 약간 그런 형태로 가게 됐고, 정의당 역시 뭐 뚜렷한 선거 이슈 같은 것들을 선점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6석 이런 정도에 그쳤고, 사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선거 과정에서 아까 박상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정말 뭐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그 여론조사 발표 나오고 나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, 그러면 그 이낙연 선대위원장한테 묻고 싶은데 국민의 명령이라는 게 뭐냐, 어떤 걸 할 거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, 약간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, 사실 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게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던 선거인 것 같습니다. 그냥 누구를 찍어야 된다라는 것만 있었지, 이 당을 찍어서 이 당을 통해서 어떤 걸 하겠다라는 의제 설정 자체가 되지 않았던 약간 그런 선거였던 것 같고, 약간 그런 선거 체제로 가면서 결국에는 이게 그 21대 국회에서 스스로 개혁 의제나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, 지금 민주당이나 그 미래통합당 양당 체제로 가 있는데, 이 양당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게 개혁 의제를 과연 이 둘 당 체제에서 자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, 약간 그런 거에서 좀 회의적인 것 같고, 사실 뭐 종부세 공약이나 아니면 대선 공약 같은 경우에도 지지부진하고, 종부세 공약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들, 그 강남의 민주당 후보들이 다 종부세 경감해주겠다, 뭐 재건축 규제 완화해주겠다,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당이랑 좀 그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좀 엇박자도 내고, 약간 이런 상황에서 그 굉장히 많은 의석을 얻은 민주당이 과연 정말 많은 반발이 예상되는 개혁 의제를 끌고 갈 의지가 있느냐,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,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그 원외, 그 외곽 지역, 시민단체, 뭐 경실련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이 개혁 의제가 국회 안에서 논의될 수 있게 여론판을 만들어야 된다,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